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매주 화요일 2부 현안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가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성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의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예. 인사를 저렇게 해야 되는가 봐요. 다시 해야 되겠어요. 다시 하세요. 저는요, 서울 노원병의 김성환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저 백승주 의원께서는 저희 정치화투에 자주 나오시고 하니까 그렇고 제가 시간을 따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 소개 말씀 좀 하시라고 김성환 의원께서 좀 직접 정치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6월 달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이 전 국회의원이 안철수 의원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공석이 돼서 제가 이번에 여의도에 오게 됐는데 제가 야구로 치면 사이클링 히트를 했습니다. 사이클링 히트요?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구청장을 8년 하고 국회의원이 돼서요. 홈런까지 쳤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만큼 이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할 만큼 열심히 해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의 거의 그 역사를 다 갖고 계신 분이네요. 네. 그런데 지금 또 마침 이해찬 당대표 비서실장까지 맡게 돼서요. 이 초선 주제에 아주 과분한 직책까지 맡고 일을 하고 있어서 더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시간을 조금만 드리려고 했더니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알겠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상설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글쎄요, 많은 그 언론에서나 뭐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한두 번 하다가 말겠지라는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2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도 발표가 됐다고 하는데, 여야정 협치의 길 열렸다고 봐야 할지 백승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우선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남북 관계도 대전한 게 있는데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이렇게 의논한 모습은 국민들한테 하나의 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12가지 합의는 했지만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자리보다는 야당의 이야기를 좀 경청하는 자리, 야당 의견을 좀 받아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진정한 협치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지난 뭐 한 2년 동안은 협치인데 저기 협박의 정치의 약자인지 협력 정치의 약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우리가 협박 정책에 좀 시달려 왔기 때문에 진정하게 야당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는 자리 이런 부분으로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야당 쪽에서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소에 여당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야당 지도자 이야기를 정말 경청하는 그런 모습은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의견들을 좀 경청을 좀 하고 좀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 주는 자리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정부와 여당 쪽에서 너무 설득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나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게 이 여야정 협의체가 사실상 첫 회의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랄까요. 우려도 좀 있었고 기대도 컸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회의치고는 뭐 한술에 배부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성과를 낸 회의 아니었나 싶고요. 그 합의된 이 제목 하나하나에도 다 역사와 사연이 담겨 있는데 지금 우리 백승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평소에 주장해왔던 내용들도 그 합의문 내용에 행간에 충분히 담겨 있어서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도 그래도 꽤 많이 식탁을 차린 그런 회의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회의가 지속되면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협박이 아니라 협력하는 정치가 상설적으로 되면 우리 국민들이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12개 항목에 대한 합의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이걸 다 소개해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좀 보면은 선거 연령 인하라든가 탄력 근로제, 아동수당 확대 등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좀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아직은 좀 이거 접근하기에는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보는데 백승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12개 항목에 이제 다 뭐 김성원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연도 있고 각 당의 두드러진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입장은 또 소수 야당에서 치열하게 주장했던 부분이 담아냈던 것 같고요. 거기 뭐 구체적으로 아동수당과 관련된 거 또 이런 부분들은 저희 당이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출산을 장려해서 경제 성장을 당기자 출산에 대한 또 아동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래서 12가지가 그런대로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정당들이 갖고 있는 관심 이런 부분들을 좀 리스트업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냈다. 그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입장을 설득하고 어느 입장이 관철되고 어느 입장이 좌절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첫 회의니까 안 나왔는데 그래도 각 정당이 갖고 있는 주요 관심사는 이렇게 담아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이제 그 삶이 아주 나아지진 않았잖아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소위 경제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근데 그 격차를 줄이는 일이라든가 이번에 이제 그 합의 내용이 들어 있었던 선거 연령 18세는 지금 OECD 국가 중에 18세가 투표를 못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합의를 할 뻔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쟁점이 이번에 이제 합의문 안에 담기게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예컨대 무슨 탄력 근로제랄지 그러니까 아동수당의 이제 적용 범위랄지 이런 거는 여전히 약간의 이견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협의 조정하면서 올 연말까지 합의하면 그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의 결실을 상당하게 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아침에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좀 있었는데 어제 1시간여 동안을 이제 원전 정책이 잘못됐다. 탈원전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가지고 1시간여 동안 갑론을박을 했다 그래요. 이제 쭉 했었는데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그 말씀을 나누다가 임기 중에 이제 2기는 완성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2기가 무슨 원자력 발전을 준공한다는 건지 기공식을 하겠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강도 높게 이렇게 대통령에게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찌됐건 그 대통령과 또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인 김성태 원내대표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간에 이제 주장을 논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게 여야정 협의체 안에서 협치를 이야기를 할 때 국회 예결위에서는 예산 심사를 이제 진행하는 그런 시기인데 어제 다 뜨거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몸싸움만 안 났을 뿐이지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화도 내시고 우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 분은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백승주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산 이제 과제 예산을 정부가 편성해서 넘기면은 국회가 이제 심의 의결을 하기 이전에 예결위원 전원이 관련 부처의 장관과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이게 낯뜨거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 아니라 원래 국회의원이 예결위원 질문하면 정부가 답변하고 그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 여야 예결위원 같은 국회의원끼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보기 좀 안 좋은 이런 연출되었는데요. 뭐 국회에서 뭐 외국 국회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정부 질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어떤 질문을 하든지 들어주고 또 정부가 진지하게 답하는 그런 공간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동료 의원들의
그 사용하는 용어나 말과 이런 거 가지고 동료연끼리 시비 붙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와 또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하는 데서는 굉장히 동료의식이 있어야 된다. 동료를 네. 존중하는 이런 것이 좀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 보면은 송원석, 박홍근, 박영선 의원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근데 정작 이 막말과 고성이 오간 건 장제원 의원과 박원주 의원 두 분이었는데 김성환 의원께서는 이런 모습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어제 그 예결위 장면을 예.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우리 백승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선진국들은 의회가 굉장히 점잖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다른 나라도요 여야 간에 그 정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아주 막말도 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예. 그래도 최근에 선진화법 등등의 이유로 우리 이 정치가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많이 점잖아졌다고 할까요? 많이 나아진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뭐 이념이나 지향하는 바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정치라는 게 또 기세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래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걸 자제하고 또 충분하게 정책 질의하고 대안을 만들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예. 자초지종을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예. 저도 그 어제 등장하는 의원 한 분하고는 저도 특위에서 한번 제가 좀 그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만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는 저는 진짜 들어주고 경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 의원 질문의 내용이 사용하는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네. 삿대질하고 막말하는 거는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취자께서 뒷번호 7240번 쓰시는 분께서 야 나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운운하는 의원들이 학교폭력 대책을 논하며 국회를 운영한다니 납세자로서 부끄럽습니다라고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자 정치화투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문 대통령에게 그 임종석 실장 겨냥해서 청와대 인사들의 자기 정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고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 이해찬 대표의 정례 회동을 권력의 사유화라는 이유를 들어서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김 원내대표의 건의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대통령님이 그 해외에 계실 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현장 방문한 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남북 회담 이행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이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 추진위원회 이행위원장을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과 관계부처의 책임자들이 일종의 합동으로 그 현장을 방문한 거고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걸 네. 마치 비서실장이 개인 정치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야당의 비판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 군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장관들을 대동해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묘사가 돼서 이제 많이들 문제가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계부처 합동 점검단이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한 자리이고 예. 그 전체 책임을 비서실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슨 예. 저도 청와대 노무현 정부 때 5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확대 해석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백승주 의원님. 저는 대답이 오히려 더 옹색하다고 봐요. 임종석 전망 갔는데 국민들이 그 긴 이름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추진 단장 자격으로 왔다. 국민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청와대 비서실장 자격으로 갔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설명 그렇게 하지만 대답도 좀 옹색하고요.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장관과 차관이 절대 같이 안 움직입니다. 같은 공간에. 국방부 장차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 원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한 것은 누가 봐도 낯선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보지 못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이후에 또 거의 같은 모습을 유튜브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했는데 그 군의 군사 보안 감추어야 되는 은폐해야 될 그런 보안 시설 번호까지 이렇게 노출되는 부분들은 당사자들이 정말 좀 사려 깊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이해창 감사원장 출신 국무총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총리를 하셨는데 김영삼 대통령 외유 중에 국방부를 방문한 것도 군은 대통령의 통수권 안에 있는데 대통령이 없을 때 국방부 청사를 찾은 것까지도 그 당시에 문화로서는 좀 언론에 상당히 많은 대권 행보냐 이런 오해를 받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당사자들이 이런 지적을 좀 알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추진단장이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좀 국민 눈높이 봤을 때 좀 성찰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아쉬움이 좀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째 정상회담을 했는데 두 정상회담이 공이 임기 말에 하다 보니까 6.15 정상회담이나 14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채 이행을 못한 채로 정부가 바뀌게 된 거죠. 다행히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국민들 눈에는 이게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또 이행되는 과정에서 유해가 발굴이 되고 그 유해를 다시 그 당사자들에게 그 유해를 전달해 주는 게 사실은 국가의 임무를 처음으로 실행한 거거든요. 그 총괄 책임을 임정석 비서실장이 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지위를 급하게 만든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평양선언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 이행 준비위원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평양선언까지 하게 되니까 네. 앞으로 선언이 있을 때마다 이행 점검단을 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합해서 남북 정상회담 이행 추진위원회라는 것으로 통합했는데 아시는 대로 이 초유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처의 일이 걸쳐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총괄하라는 차원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고 그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디 무슨 대통령이 해외 나가 계실 때 뭐 다른 외국을 간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그 이행 점검차 같은 일인데 선글라스 하나 낀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조금 과도한 비판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시러가지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과 청와대 브리핑을 분석을 한 내용이 있어요. 연설문 키워드 중에 상위 25개 북한, 평화, 한반도와 같은 북한 관련 용어가 들어갔고 일자리와 같은 경제 관련 키워드는 하위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에만 관심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 여기서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견도 좋고요. 이것도 이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사실은 지난 두 정부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단 한 차례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뭐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한 해에 3번이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의 일상적인 관심은 국민들의 경제나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에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계시고 이번 시정연설 때도 경제와 일자리에 관련한 말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그거를 또 친절하게 여의도 연구원에서 분석을 해줬는데 그만큼 올해가 한반도가 굉장히 큰 소위 변화의 시기임을 여의도 연구원이 분석해 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이 변화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의 시대에 살다가 이젠 드디어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이나 경제를 소홀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최근에는 또 평화가 경제다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특히 이 이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면 결국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개성공단이나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훨씬 더 큰 활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오히려 한국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 이거는 이제 키워드란 거는 그 사고의 중심, 관심의 중심, 또 정치자의 정책의 중심을 나타내거든요. 예. 평화라든가 북한이란 말이 압도적인 키워드에 대통령 연설문에 나와 있고 일자리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 70위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국민 관심하고 대통령 관심이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또 일자리 게시판을 내걸고 일자리에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실제로 관심 머릿속에는 북한하고 평화밖에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했는데 이것을 키워드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렇게 국민의 어떤 일상생활에 있는 관심하고 대통령 관심이 좀 다르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일자리는 사실 북한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죠. 일자리는 글로벌하게 73억 세계 인구가 지금 73억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글로벌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일자리가 좀 나온다고 봅니다. 이 키워드가 뭐 우리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에서 분석되었지만 대통령과 또 그 청와대의 어떤 여러 가지 연설문 작성하는 분들 참모들이 좀 제대로 뒤돌아볼 수 있는 국민적인 1차적 관심이 일자리 국민들의 민생 경제보다는 북한에 너무 몰두한 국정 운영을 했다. 네. 반성하는 통계자료도 이렇게 반성을 조금 촉구하는 빅데이터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국민들의 걱정인 뭐 경제라든가 일자리 이런 부분보다는 북한 쪽에 청와대가 너무 관심이 많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김성환 의원께서는 행사와 이슈, 역사적인 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더 많이 부각이 됐던 것이지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의견으로 주셨는데 총식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안을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가감없는 설전 정치화투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문자가 지금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뒷번호 4531님께서는 전 정권에서 양극화 심해졌다는 김 의원님 주장에 반대합니다. 진위계수 포함해서 각종 지표들이 지금보다 좋았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으셨고 8156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돈을 막 투입한다고 좋아질런지 의문입니다. 예산 합당하게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362님 이제라도 여야정 협의체가 마련된 건 매우 잘된 일입니다. 국회도 일 좀 제대로 하겠죠. 남북관계 개선도 잘 의논해서 진행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전형민님 임종석 실장에 대해 논란이 있는데 전 정권 비서실장보다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교체설 시달리고 있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당정청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 악화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시장주도 경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되면 소득주도 성장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걸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백승주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 정책에 이제 좋은 정책, 평가가 좋은 정책인 아버지가 많다. 나쁜 정책은 아버지가 없다 그래요. 좋은 평판이 좋은 정책은 자기가 했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이제 분명해졌어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장하성 실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진짜 저는 이 장 실장님께 시장에 한번 나가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주말 되면 보통 500명 가까운 시민들을 만납니다. 시장은 이렇게 아우성인데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좀 기다려보라 했다가 또 내년까지 기다려보라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을 넘어서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 경제요. 기업한 걸 후회하고 자영업 문연 걸 후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뭐 오늘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우리가 뭐 딱 부러지지 않지만 적어도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주도해온 장시는 당장 그만두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실감 말씀드리는데 너무 청와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매주 국회의원들처럼 한 300~400명씩 시장 가서 좀 만나보고 실물 경제, 민심 경제 좀 살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한국 경제가 소위 재벌 중심으로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부가 편중되면서 생긴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시장에서 느끼는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출산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네. 아이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약국에 감기약도 덜 팔리고요. 슈퍼마켓에 아이스크림도 덜 팔립니다. 당연히 음식점의 손님도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체감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종의 기승전 소득주도 성장으로 야당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소득주도 성장은요.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다 인정했던 거고 세계적으로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이 지금의 복지국가가 되게 됐던 시초가 1928년에 짤스바덴 협약과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갔던 게 소위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해서 지금 소득주도 성장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 주머니에 뭐가 차야 가서 음식점도 음식도 사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정책이 필요하죠. 다만 이제 그 한계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버티기 어려운 게 있어서 또 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든지 또 그러니까 이제 가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상가 임대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같이 추진해 나간다면 네. 이런 임금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 플러스 효과로 곧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장하성 실장이 말한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실험 대상이 되고 실험을 할 정도로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임금 주도 경제는 말씀하셨지만 학자들 이미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하려고 하면은 효과가 있을 거라도 다 실패한 거예요. 이미 다른 나라가 국민소득 성장 이렇게 안 쓰고 임금 주도 그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이 건강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너무 잔인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환 의원님 동의할 겁니다. 아까 시중에 근데 시중에 나가 보면은 지금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하는 분들 신음소리가 진짜 큽니다. 이것을 그냥 청와대 안에서 구중궁궐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대학교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이렇게 현장은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는데 계속 6개월 기다려봐라, 1년 기다려봐라. 그 결과가 나쁘면 물러나면 되고 국민들의 신음소리는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장하성 실장은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시장을 한번 나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시장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 때 소위 행정명령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을 오바마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했잖아요. 예. 그 미국도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국 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거의 2배로 끌어올리는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내립니다. 그러면 네. 우리보다 훨씬 큰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우리나라만 실험한다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도 누구나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상향시키는 건데 다만 이제 그것이 너무 시장에 충격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좀 조절하자는 취지이지 아마 그 정책 자체에는 여야 다 반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께서도 의견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867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는 정부 여당은 일자리 입으로 말하지만 소리나는 곳마다 세금 퍼다 입마금만 하는 꼴입니다.
9732님, 소득 주도 성장은 바른 기조입니다. 시장 만능주의로 서민들 고통스럽게만 한 것은 보수 정권 아닌가요? 라고 의견도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요 질문만 간단히 좀 드리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되면서 이제 대체복무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요. 대체복무제 입법 어떤 식으로 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두 분께 간단히 요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 용어상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니까 그러면 군대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뭐 이런 이제 논쟁이 좀 있는 거죠. 또 그것 때문에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소위 대체 복무를 몇 개월 하는 게 맞느냐,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이제 집총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그 대상자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제 첫 제도적 이제 실험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뭐랄까요, 너무 복무 기간을 짧게 하면 실제로 종교적인 신념하고 달리 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예. 너무 길면 이게 또 체벌적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보면서 차차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네. 하면 좋겠고, 이게 그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세계적으로 쓰는 용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국민들에게 수용성이 높은 용어가 있을지도 한번 더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실제 제도를 시행하면서 혹시 불합리한 게 있으면 조금 보완해 나가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법원 판결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순주 의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미국이 최저임금은 매년 안 올립니다. 아주 부정기적으로 올리고 우리는 매년 올리는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한번 청취자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대체복무제도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고 다 대법원 나와서 이제 대체복무제도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 정부 입법으로 정부가 만들려고 국방위원 제출하면 제가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됩니다. 다른데 전체적인 또 국민적 공감대를 만든 부분은 대체 복무하는 것이 정상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힘들어야 된다. 군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보다 대체 복무하는 사람이 힘들어야 되는데 그걸 힘들게 하는 방법은 이제 기간을 길게 하는 예. 1.5배로 할 것인가 2배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뭐 그 부분에 있고 또 복무 장소가 뭐 어디서 복무하냐에 따라서 그 또 다르기 때문에 복무 장소에 대한 문제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복무 대상자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어느 부처에 어떻게 줄 것이고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네. 특정 종교에 지금 막 신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는다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기간과 복무 장소, 심의 구성 요소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국민들의 빨리 가는 것보다는 예. 국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어서 공청회도 많이 들어서 국민들이 수긍하는 방향으로 대체 복무가 정말 힘들다. 정상 근무하는 것보다 힘들다는 어떤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입법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입법해 가겠습니다. 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함께 현직 의원들의 거침없는 속내 들어보는 정치와투 진행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